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스타북스 별책입니다. 날마다 더 좋은 삶을 만들고자 오늘도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혼돈의 해독제 12가지 인생의 법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의 힘든 순간을 겨우 지나오면서 내가 터득한 비결 하나는 시간 단위를 아주 짧게 끊어서 생각하는 것이다. 다음 주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면 우선 내일만 생각하고 내일도 너무 걱정된다면 1시간만 생각한다. 1시간도 생각할 수 없는 처지라면 10분, 5분, 아니 1분만 생각한다. 사람은 상상 이상으로 강인하다. 지금 눈앞에 놓인 문제를 마주할 용기만 낸다면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견딜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아주 사소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걸 막을 수 있다. 다음은 12가지 인생의 법칙 책 속의 법칙 4.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법칙 4.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내면의 비평가.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한두 분야에서 마을 최고의 전문가 대접을 받는다. 누구는 동네 공식 가수왕이고 누구는 마을의 천하장사로 인정받는다. 옆집에는 상식 박사가, 뒷집에는 암산의 달인이, 앞집에는 축구 황제가 산다. 동네의 영웅들은 각 분야의 승자가 되어 세로토닌 호르몬의 혜택을 충분히 누렸을 것이다. 저명한 인물들의 출신지 통계를 보면 작은 마을에서 자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 우연은 아니다. 당신이 100만 명 중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해도 1800만 명이 사는 뉴욕에 가면 당신 같은 사람이 20명이나 있는 셈이다. 현대인은 대부분 대도시에 산다. 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수억 명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 보인다. 당신이 어떤 분야에 소질이 있고 나름대로 내세울 만한 업적을 쌓았다고 해도 세상에는 더 대단한 사람이 수두룩하다. 농구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마이클 조던이나 르브론 제임스만큼은 아닐 것이다. 달리기가 아무리 빠른 사람도 우사인 볼트만큼 빠르지는 않다. 당신이 만든 요리를 온 가족이 맛있게 먹어도 인스타그램에는 더 맛있어 보이는 음식 사진이 널리고 널렸다. 인스타그램을 보면 타지도 않을 수십 대의 슈퍼카를 주차장에 세워둔 사람도 있고 초호화 요트를 타고 바다 위에서 파티를 벌이는 사람도 있으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니는 사람도 있다. 숨막힐 듯한 미모를 자랑하는 할리우드 배우도 새로운 스타가 등장하면 백설공주를 시기하는 마녀가 된다. 당신은 어떤가? 하는 일은 재미도 의미도 없이 따분하기만 하고 살림살이는 팍팍하고 취향은 후지고 몸매는 내세울 게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또한 제 아무리 캐나다 총리라도 미국 대통령 옆에서는 관심을 받을 수 없다. 우리 내면에는 우리를 잘 아는 비평가가 살고 있다. 그 존재는 큰 목소리로 자기 주장을 펼치며 우리의 소소한 노력을 무자비하게 깎아내린다. 내면의 목소리를 억누르기는 어렵다. 객관적인 자기 비판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감각 없는 예술가, 재능 없는 음악가, 이기적인 꼰대 관리자, 지루한 글만 쓰는 소설가, 실력 없는 교수가 넘쳐난다. 질 나쁜 물건이라면 처박아 놓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만인데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연주자들 실력이 형편없다면 음악을 들을 때마다 고통스러울 것이다. 설계가 엉망인 건물은 자연재해에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고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자동차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를 바 없다. 이해할 만한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실패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무능함은 늘 비참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능함을 가려내는 기준은 필수적이다. 모두 비슷한 능력을 타고나서 비슷한 업적을 이루며 살면 좋겠지만 현실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지만 능력과 결과는 평등하지 않다. 극소수의 사람이 중요한 것 대부분을 창조한다. 승리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지는 않지만 가장 많이 가져간다. 밑바닥의 삶은 황폐하다.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쉽게 병들고 사랑도 관심도 못 받는다. 그리고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 그런 처지에 놓이면 내면의 비판적 자아는 현실보다 더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쏟아낸다. 가혹한 자기 비판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현실을 외면하는 수밖에 없다. 어차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법이다. 죽으면 다 소용없다. 한동안 사회심리학자들은 정신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이라며 긍정적 망상을 추천했다. 긍정적인 망상은 한마디로 거짓말을 보호막으로 활용하라는 뜻이다. 세상이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곳이어서 망상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보다 더 암울하고 비참한 삶의 철학이 또 있을까? 그것보다 훨씬 바람직한 대안이 있다. 어떤 망상도 필요 없는 방법이다. 카드 게임을 하는데 패가 항상 불리하게 나온다면 그 게임은 조작일 가능성이 많다. 인생이라는 게임이 항상 불리하게 돌아간다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 게임을 조작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내면의 비평가가 늘 당신의 노력과 삶의 가치를 깎아내린다면 그 목소리에 귀를 닫아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소리만 내뱉는 존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건 지혜로운 충고가 아니라 쓸모없는 짓거림이다. 너보다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라는 내면의 목소리는 허무주의의 상투적인 구호에 불과하다. 그럴 때 그렇지, 모든 게 부질없는 짓이지 라고 반응하면 지는 것이다. 그러면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이 뭐가 있냐 하고 화를 내야 한다. 매사에 부정적인 내면의 목소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따뜻한 동료가 아니라 합리성으로 위장한 비열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인생이라는 게임.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이 들어간다. 만약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이 다른 대안에 비해 더 좋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면 지금 그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치 판단이 배제된 선택은 없다. 가치 판단은 모든 선택, 모든 행동의 전제 조건이다. 일단 어떤 행위를 선택하면 그에 대한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내면에서 자동으로 작동한다. 그 행위는 성공 기준을 넘어서거나 못 미치거나 둘 중 하나의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해진 목표가 있는 게임을 한다는 뜻이다. 모든 게임에는 성공과 실패 가능성이 공존한다. 성공과 실패에는 언제나 질적인 차이가 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차이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가치의 차이가 없으니 의미의 차이도 없다.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데 뭐하러 애를 쓰겠는가? 의미는 더 좋은 것과 더 나쁜 것의 차이를 전제로 한다. 그럼 내면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면의 목소리가 내뱉는 그럴듯한 말에 논리적 결함은 없을까? 성공과 실패라는 흑백 논리부터 살펴보자. 쉽게 말해 성공은 좋은 것이고 실패는 나쁜 것이다. 성공과 실패의 관점으로만 보면 대안도 없고 중간지대도 없다. 그런데 우리 삶은 두 잣대로만 보기에는 훨씬 복잡하다. 이런 일반화는 단순하고 세련되지 못해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악의적인 의도가 숨어 있기도 하다. 일반화는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분법에서는 중요한 가치들의 미세한 차이가 완전히 지워진다. 정확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생각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 먼저 성공과 실패는 단 한 번의 게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게임이 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좋은 게임이 수없이 많다. 좋은 게임이란 내 소질과 능력에 맞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며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조금씩 성장시키는 게임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 일은 좋은 게임이다. 배관공, 의사, 목수, 교사 일도 좋은 게임이다. 이처럼 세계에는 여러 유형의 게임이 있다. 만약 어떤 게임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게임에 도전하면 된다. 나의 장점과 약점, 내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더 나은 게임을 선택할 수도 있다. 게임을 바꿔도 효과가 없으면 아예 새로운 게임을 만들면 된다. 얼마 전 텔레비전 장기자랑 프로그램에서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오븐용 장갑을 낀 무언극 배우의 연기를 봤다. 어디서도 보지 못한 독창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만의 게임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이미 당신은 하나 이상의 게임을 하고 있을 것이다. 직업이 있고 친구와 가족이 있다.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작업 중인 작품, 빠져있는 운동이 있을 수도 있다. 참여하고 있는 게임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느낌이 있을 것이다. 어떤 게임은 잘하고 있고 어떤 게임은 그럭저럭 중간 수준이며 나머지 게임은 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정상이다. 대체로 인생의 게임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아니야, 나는 모든 게임에서 승리하고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모든 게임에서 승리한다는 말은 새로운 분야, 까다로운 분야에는 도전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다. 그렇다면 승리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성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성장이 가장 의미 있는 승리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임에서의 승리보다 당장의 승리를 늘 우선시해야 할까? 위대한 것을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이 어떤 게임을 선택하든 그 게임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 인생의 게임들은 사람마다 달라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무의미하다. 혹시 나에게 없는 것은 유독 크게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은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가? 피해의식과 시기, 질투의 늪에서 당신을 구해줄 생각 실험이 있다. 당신보다 훨씬 뛰어난 동료가 있다고 해보자. 일도 잘하고 유머 감각도 있으며 외모도 훌륭한 친구다. 그런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 반면에 당신은 다른 건 몰라도 결혼 생활만큼은 안정되고 행복하다. 누구의 인생이 더 나을까? 아니면 당신이 존경하는 유명인이 알고 보니 음주운전을 밥 먹듯이 하고
주변 사람에게 막말을 일삼는 사람이라고 해보자. 그의 삶이 진정으로 당신의 삶보다 나을까? 얻는 게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면의 비평가가 남들과의 비교를 시도하며 당신을 깎아내리려 한다면 비평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내면의 비평가는 먼저 특정한 비교 영역을 의미로 선택한다. 예를 들어 권력이나 명성이라는 영역을 선택한다고 해보자. 다음 단계에서는 그 영역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의미를 부풀린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당신이 아는 그 영역 최고의 스타들과 당신을 비교한다. 거의 모든 세상 사람에게 불리한 비교이니 당연히 당신에게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 최종 단계에서 더 나아가면 당신과 비교 대상 간의 격차가 불공평한 삶의 증거로 활용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뭘 해보기도 전에 의지가 꺾여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들을 너무 편하게 산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지나치게 어려운 길만 걷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어린 나이에는 경험도 없고 개성이 뚜렷하지도 않다. 자신만의 가치관을 갖추기에는 지혜와 지식도 부족하다. 그래도 판단 기준은 필요하다. 기준이 없으면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그래서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 기준을 정한다.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서 고유한 개성이 생긴다. 삶의 조건이 점점 개인화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는 점점 무의미해진다. 때가 되면 아버지가 지배하는 집을 떠나 오롯이 내면의 혼돈과 맞서야 한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지만 그렇다고 아버지의 존재를 깡그리 무시할 필요는 없다. 그동안 고루하고 답답하다며 무시해온 부모 세대 문화의 가치가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 당신은 누구인가?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주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다. 자신에게 무엇을 명령해 본 적 있는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잘 알 것이다.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당신이 참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 앞에서 억지로 좋아하는 척하는 건 없는가?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나 누군가에 대한 원망 같은 것은 없는가? 원망은 마음에 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감정이다. 원망과 오만, 기만은 악마의 삼형제다. 이 악마의 삼형제보다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마음에 원망이 남아있는 경우는 둘 중 하나다. 첫째,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원망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원망의 대상이나 내용을 입 밖으로 꺼내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른다. 둘째, 부당한 폭압을 당하고 있는 경우다. 이때는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밝히고 저항해야 한다. 도덕적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 그래야 할까? 침묵의 결과는 더 참혹하기 때문이다. 당장은 침묵으로 갈등을 피하는 게 편하기는 하다. 그러나 침묵은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다. 폭압과 독재는 그런 거짓말을 먹고 자란다.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억압에 저항해야 하는 순간은 언제일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삶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느낄 때, 파괴와 파멸의 욕망이 상상력을 지배할 때,
그때가 바로 들고 일어나야 할 때다. 수십 년 전 심각한 강박장애에 시달리는 남성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자기 전에 잠옷들을 가지런히 줄 세우고 그중 하나를 고른다. 그러고는 베개를 푹신하게 부풀린 후 침대볼을 반듯하게 맞춘다. 이 과정을 4-4번 반복해야 한다.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내가 물었다. 선생님 안에서는 누군가 그런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아마 그 존재가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요. 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한번 주는 게 어떨까요? 그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요? 통제요. 눈을 감고 그 사람에게 원하는 걸 당신에게 말하도록 해보세요. 무서워도 멈추지 마시고요. 생각하는 걸 전부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자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이 저더러 양아버지한테 가라고 하네요. 가서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쥐잡듯이 흔들어대라고 합니다. 그의 문제를 해소하려면 어쩌면 정말 양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좀 온화한 방법을 제시했다. 평화를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갈등이 있는데도 피하려고 한 적은 없는가? 그럴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진실을 도저히 말할 수 없을 때 어떤 식으로 진실을 감추는가? 무엇을 속이는가? 갓난아이는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한다. 건강하게 잘 자란 아이는 부모가 늘 곁에 있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친구들을 사귀거나 혼자서 놀기도 한다. 부모와의 분리가 아이에게 썩 내키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게 훨씬 많다. 청소년으로 성장하면 그런 과정을 논리적 결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다른 어른들처럼 부모를 떠나 독립된 개체가 되는 것이다. 사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어린 시절의 의존성을 벗어나게 된다. 성공적으로 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개성과 소질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는 늘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성인이 된 순간부터 고유한 존재가 된다.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심리적인 문제 등 누구나 자기만의 문제와 씨름한다. 이런 문제는 각자가 살아온 삶으로 인해 빚어진 피할 수 없는 것들이다. 직업과 하는 일이 각자의 삶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우리 삶의 다른 부분들과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끼치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디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포기해야 할 것과 계속해야 할 것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현재에 집중하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현재 내 주위를 둘러싼 물리적인 환경과 심리적인 환경에 집중하라.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게 뭔지, 신경 쓰이는 게 뭔지, 걱정거리가 뭔지 정확히 파악하라. 그리고 당신이 바로잡을 수 있는 것과 바로잡아야 할 것에 주목하라. 그런 것들을 손쉽게 찾는 3가지 질문이 있다. 이것이 지금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인가? 이것은 내가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인가? 정말 나는 이것을 바로잡을 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 중 아니요라는 답이 하나라도 있으면 시선을 돌려야 한다. 목표를 낮춰도 좋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 바로잡고 싶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나올 때까지 찾아보고 그것을 바로잡아라. 하루면 충분하다. 지금 책상 위에 봐야 할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해보자. 계속 그 서류를 외면하고 있다. 출근해서 그쪽으로는 아예 눈도 돌리지 않는다. 거기에는 분명히 끔찍한 괴물들이 숨어 있을 것이다. 납세 신고서와 각종 청구서, 검토해야 할 자료들, 확답하기 어려운 요청 메일들이 당신을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다. 그러한 당신의 두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두려움에 공감해보라. 어쩌면 그 서류 더미 속에는 집채만한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구렁이에게 물릴 수도 있다. 어쩌면 머리 9 달린 히드라일지도 모른다. 머리 하나를 잘라내면 7개가 더 생겨난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컨대 이렇게 생각해 본다. 저 서류 더미에 내가 꼭 처리해야 하는 게 있을까? 정신을 차리고 일부라도 꼼꼼히 살펴볼까? 20분이면 될까? 그런데 아무리 빨리 봐도 20분 안에 끝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 10분, 5분이라도 살펴보자. 그것도 싫으면 단 1분이라도 괜찮다. 아주 일부라도 들여다봤다는 것만으로 일단 성공이다. 전체는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서류더미 일부를 봤기 때문에 서류더미 전체의 의미는 줄어든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자신에게 보상을 준다. 와인을 곁들인 맛있는 저녁을 먹거나 푹신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책이나 영화를 보는 건 어떤가? 할 일을 끝낼 때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잘했어요 라고 칭찬해 달라고 해보자. 그러면 더 일할 맛이 나지 않을까? 그들도 안 하던 칭찬을 갑자기 하려니 어색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익숙해질 때까지 요청해보자. 무엇이든 처음에는 서툴러도 자꾸 하다 보면 능숙해진다. 무슨 일을 하든 일할 맛이 나야 한다.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자기만의 비결을 찾아야 한다. 함부로 나는 동기부여 따위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라고 단정짓지 말라. 당신이 자신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존재인 동시에 누구나 다 하는 단순한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 자신을 잘 안다고 자만하지 말라. 오늘 하루 할 일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아침에 침대에 걸터 앉아서 해도 좋고 잠자리에 누워서 해도 상관없다. 자신에게 이것만큼은 오늘 꼭 끝내자 하고 부탁해보자. 정중히 부탁하고 뭐라고 말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자. 너무 욕심내지 않고 꼼수를 부리지 않으면 아마 어지간한 부탁은 다 들어줄 것이다. 한동안 매일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습관을 유지해보자.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스스로 이렇게 묻는 게 습관이 될 것이다. 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까? 이때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정해놓고 자신에게 강요하지 말자. 나치, 소련, 중국의 역사를 봐서 알겠지만 전체주의는 나쁘다. 한 나라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롭다. 높은 목표를 세우자. 하루하루 나아지는 삶에 집중하자. 진실을 배신하지 말고 최고의 선으로 향하는 길을 벗어나지 말자. 우리에겐 바로 세워야 할 세상의 질서가 있고 지켜야 할 인생의 미덕이 있다. 우리에겐 이겨내야 할 악이 있고 극복해야 할 고통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져야 할 우리 자신이 있다. 내가 아는 한 지금 언급한 내용은 서구 문명을 지배하는 규범 중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도덕률이다. 신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과도 일맥상통하는 도덕률이기도 하다. 이는
인류의 정신이 도덕률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시도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와 십계명이라는 원초적인 도덕률에서 벗어난 진정한 독립적 주체로서 긍정적인 비전을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다. 단순히 극한의 자기 통제와 자기 반성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 세우겠다는 근원적인 욕망에 대한 내용이다. 죄를 짓지 않겠다는 수동적 표현이 아니라 죄의 대척점에 있는 선을 추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천명이다. 산상수훈은 인간의 진정한 본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류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이다. 오늘에 집중하라. 그래야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고 바로 눈앞에 놓인 그 일에 완전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힘을 쏟을 수 있다. 다만 우리 내면을 환한 빛으로 채우겠다고 결심해야만, 그래서 세상을 환히 밝히겠다고,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찾겠다고 결심해야만 오늘에 집중할 수 있다. 희생해야 할 것은 그게 무엇이든 희생하겠다고, 그리고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삶에 헌신하겠다고 결심해야만 오늘에 집중할 수 있다. 깨달음은 여명이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폭군 역할을 벗어던지고 현재에 집중한다. 세상을 조작하지 않고 진실을 말한다. 순교자나 폭군의 역할을 중단하고 협상한다. 다른 사람의 삶이 내 삶보다 더 낫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누구도 시기하지 않는다. 목표를 낮추고 인내하는 법을 알기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도 않는다. 자신이 누구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깨달아간다. 그래서 자신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에 대한 본인만의 해법을 발견해간다.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많기에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남들 일에 간섭도 하지 않는다. 가장 높은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오늘에 집중하라. 이제 당신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간다. 마음속에는 희망이 가득하다. 삶은 여전히 험하고 높은 산길이지만 이제는 그 길을 걷는 법을 배웠다. 지금 공경에 빠진 사람이라도 훗날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목적지에 잘 도착하는 것보다는 여행하는 동안 즐거운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은가? 구하라. 그래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래야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간절히 구하고 있는 힘껏 두드려야 비로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얻는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면 이 세상도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재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당신과 비교하라.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